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님을 모시면서 재산을 탐내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이 원래 지역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잘 고비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이후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5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4년째 대학을 나와서 여기저기 일을 다니다가 아버지 건물을 하나 맡아서 카페와 PC방, 작은 음식점 등을 관리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이른 나이에 유학도 갔고 그쪽에서 작은 사업체를 꾸려서 나름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30이 되기 전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했고 동생은 거의 반비혼주의자라서 연애만 할 뿐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연세 66으로 한창 때 나이라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 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와 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에는 단 한 푼도 관여하지 않고 형인 저한테 일임할 테니 이제 혼자 되신 아버지를 형인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히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동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홀로 되신 아버님이 가여우니 우리가 모시자고 단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오래 고민해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만약 모시기 싫다 해도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자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도련님한테도 그리 말하고 아버님을 모시자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도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의 모습을 보시고 고마우시게도 가지고 계셨던 재산 대부분을 제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동생이 전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만 동생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슬펐으며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뒷수습을 하고 장례까지 치른 후 몇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많이 노쇠해지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이 오기 전 와이프가 아버님을 실버타운에 모시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슬픔이 다 가시기 전이라 너무 황망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왜 실버타운으로 모셔야 하는 거냐 라고 정신없이 물어봤지만 와이프는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아지셨으니 실버타운으로 모시는 게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진 돈으로 상주도우미 수십 푼은 쓸 수 있고 죽은 동생과 약속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길 수 있겠냐고 했더니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머리가 차가워지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혹시라도 와이프는 제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지 않아도 저희 집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됐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오히려 증오심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떠나서 죽은 제 동생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넌지시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와 자식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럼 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모시게 되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다시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버타운에 모시는 비용과 계속 찾아뵙고 신경 써야 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 모신 것도 있으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 사람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상황을 비약해서 상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오히려 이 집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이혼까지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의견 듣고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첨언합니다. 저희는 지상 3층, 지하 1.5층 단독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층에 거주하시고 일반 주택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로 다른 출입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는 전담 입주 도우미와 운전기사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시아버지 속옷을 빨래하고 뒷바라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시고 사는 걸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던 거고 그와 상관없이 모시고 살자고 한 건 와이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오랫동안 몸 관리 잘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시며 현재도 지인들과 가벼운 운동과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맛집 같은 것도 찾아서 다니시고요. 와이프가 병수발을 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생이 죽은 이후로는 조금 힘이 겨워 하시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실제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첨언했습니다. 추가 두 번째, 몇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첨언합니다. 원본글과 추가거래도 밝혔지만 저는 애초에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도움 주셨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2억에 있는 동생이 아버지를 크게 걱정하였기 때문에 모시고 살지 말지를 고민했던 겁니다. 쟁점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 동생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그 약속. 와이프는 약속을 어기려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돌려드리는 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황망하고 슬픔에 빠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너무 비약하여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와이프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얼굴 맞대는 지인들에게는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께 얹혀 살았다는 게 더 맞겠네요. 손님이 주인을 내쫓으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께 동생을 떠나보내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야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계신데 여기에 제 일로 심기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이네요. 아무튼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독박육아, 집안 살림에 허덕이 든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남편의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결혼 2년차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연애 때엔 몰랐던 것들이 왜 결혼하고 나니 보이는지. 남편은 대기업 회사를 다니는데 거의 현장 업무라 늘 바쁘고 집에 올 때 웃으며 퇴근하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죽상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으면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고문관 얘기만 해요. 아기를 보고 반가워하고 좋아하지만 잠깐이에요. 제가 밥 준비할 때나 같이 밥 먹을 때 정도만 아기를 안고 예뻐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본인이 설거지, 젖병 씻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게임을 하러 가요. 힘들게 일했으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씻고 유튜브 보고 자러 갑니다.
각방 써요. 남편이 아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기가 울면 잠자는 거 방해받는다고 같이 안 자려고 해요. 주말에는 깊이 자고 싶다고 같이 안 자고요.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밥 먹을 때도 아기 이유식 먹이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손목도 안 좋아서 아기 숟가락 든 손은 달달달 떨리는데 남편 눈엔 그런 게 안 들어오나 봐요. 아기 가졌을 때부터 줄곧 게임하고 옆에 있어도 유튜브만 보던 사람입니다. 낳고 나면 어차피 게임 못할 텐데 이것도 못하게 하냐면서 역정을 내서 게임하게 두고 저는 하루 종일 보던 드라마 또 보면서 저녁 밤을 보냈었는데요. 아기 낳고 나서도 똑같아요. 남편은 아기 똥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고 아기 목욕도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도와줄 법도 한데 그건 고사하고 아기랑 애착 형성을 위해서라도 좀 하라고 하니까 내가 회사 가서 돈도 벌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청소? 평일에 제가 다 하고 안 하면 눈치 줘서요. 설거지는 본인이 게임을 하러 가기 위한 구실이죠. 쓰레기는 저도 버리러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아기를 봐야 하잖아요. 내가 버리고 올 테니 아기 보라고 하면 됐다 하면서 싸늘한 태도로 쓰레기 버리고 와요. 쓰레기 버리는 게 왜 힘들겠어요. 산이 될 때까지 쌓아두는 거거든요. 제때 버리고 오면 되는데 피곤하다고 안 해요. 심지어 분류한 대로 안 버리니 버리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본론을 말하기까지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을 내면 저의 일방적인 짜증에 지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안 하겠다네요.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좀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선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쉬라네요. 3살이 되면 어린이집 갈 거고 그럼 오전에 탱자탱자 놀 텐데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애를 2을 낳았나 3을 낳았나 남들 다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냐.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좆빠지게 일하는 줄 아냐. 네가 하는 육아의 노동과 내가 하는 회사의 노동을 비교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훨씬 힘들다. 이게 싫으면 네가 돈 벌어라. 대신 나랑 똑같이 벌어와라. 빚 갚고 이 생활 유지할 자신 있으면 내 회사 그만둔다 라고 말해요. 말귀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 게임하는 만큼 나도 좀 주말에라도 좀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애기 낳고 단 한 번도 혼자 외출은 고사하고 집에서 1시간이라도 남편한테 맡겨놓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잠도 좀 자고 싶다고 해도 자기는 주말에 오후 1시 다 돼서 일어나면서 평일 동안 힘들었던 거 좀 잠으로 보상받겠다는데 그 꼴을 못 보겠냐고 합니다. 내가 아파서 들어누우면 빚은 누가 갚고 애는 뭐 먹여 살리냐면서요.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죠. 저 생활비 50 받는데요. 빚은 120 나가고요. 대출 받아둔 거 있는데 외제차 살 거라고 하네요. 글이 서도 없이 길어졌어요. 금방 또 싸우고 와서요. 제가 짜증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거나 해야 하는데 정색하고 짜증이 일방적이라며 제 태도를 지적합니다. 물론 짜증을 낸 건 잘못이긴 하지만 항상 같은 문제로 문제 삼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퇴근하고 온 남편은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주말에도 평일에 힘들게 일했으니까 제가 혼자 육아하는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주갑니다. 생활비 50인데 남편 영양제 어떻게 사죠? 저 돈으로 식비, 기저귀, 분유, 내복, 식비, 생필품 다 사야 해요. 근데 고기 반찬 매일 다른 찌개를 원하는 입맛인데 어떻게 건강을 더 챙겨줘야 하는지. 저도 설거지하고 새벽에 쓰레기 버려요. 다만 아기가 자다가 자꾸 깨서 한 명은 보초를 서야 하기 때문에 버리러 나가기 어렵다는 거고 남편은 게임하니까요. 급할 땐 안고 나가서 버리기도 합니다.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보고 목욕시키는 것 안 도와준 게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다 잘하라고 한 적도 없고 주말만이라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저도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육아할 자신이 없으니 나중엔 꼬리를 내립니다. 아! 남편 현장 업무에 감정이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 관리 감독이라 손가락으로 지시만 내리고 확인만 하신답니다. 특별한 날 아니면 보통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라인 타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한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안 써서 그런가 봐요.
남편 지인들마저도 제가 사는 거 보고 남편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더러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둥, 끼리끼리라는 둥, 말씀이 지나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남편 입장을 더 이해해보고 반성해보겠습니다. 추가 두 번째,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고 아기 가졌겠나요? 결혼하고 아기 가지면서 저를 집안 가구 취급하고 되게 자주 전화 드려라, 생신 챙겨 드려라 하는 효자되고 그런 거죠. 대기업인데 왜 50주냐, 120 갚으면 170인데 나머지로 뭐하냐 사시는데 폰, TV 공과금, 경조사비, 기름값, 저축, 본인 용돈 하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나봐요. 돈 관리를 제가 안 해서 다달이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질 않거든요. 저도 전문직이라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돈 웬만큼 벌어봤어요. 일해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데 육아도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앞뒤 꽉 막히고 이기적인 남자랑 결혼을 해서 또 이기적인 남자를 왜 내치지 못하고 이혼을 못하는 걸까요? 남편 나이가 30대 중반, 80년대생이 무슨 30년대생 가정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달콤한 언행들로 저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하더니 막상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진짜 눈물만 흐릅니다. 혼자 침대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다 버리고 친정 가고 싶은데 저희 아기 보면 또 눈물 훔치면서 참고 살자고 다짐하기도 하고, 제가 힘들다 할 때마다 저를 때릴 듯이 노려보는데 여기서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때릴 것 같아서 남편 마음을 돌리기엔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멍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보면 참아야겠고 이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또 그러면서 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죠. 오늘의 사연은 악마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철없는 아내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저는 올해 32살, 아내는 25살입니다. 철없는 아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대기업인 모 중공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 제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한테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제 나이도 있고 하지만 아내가 취직이 안 돼서 저한테 바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를 늦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뭐 어차피 저도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30대 때 아이를 가지고 싶다네요.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도 있고 해서 빨리 가졌으면 하시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설득했습니다. 돈 관리를 아내가 하는데 결혼 전에 제가 돈 관리 하겠다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 아내가 관리 중입니다. 한 번은 싸운 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저 몰래 장모님께 쇼파랑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처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쇼파랑 냉장고 선물할 걸로 생각했기에 말 안하고 선물한 걸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선물하자고 하니까 시부모님 댁은 안 바꿔도 될 것 같다고, 지금은 돈 아깝다고 나중에 해드리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모님께서 쓰시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쓰시는 게 더 오래되고 낡았다 화를 내니까 내가 안 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드리자고 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마랑 동생이랑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었다고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정도 가겠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장모님 처제랑 같이 가자 했더니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 좀 어색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돈 벌어서 갔다 오라 했더니 돈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냐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솔직히 지금 집도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고 아내는 결혼할 때 거의 빈손으로 시집 왔습니다. 근데 제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쓰고 다니니 이 여자랑 왜 결혼했을까 후회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제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여자입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잠도 많은 편이라 제가 매일 아침밥을 굶고 출근을 합니다. 또 자기는 친구들은 다 결혼 안 했으니까 집에 친구들 불러놓고 놀면서 제가 막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내한테 으름장이라 해야 하나?
네가 처가댁만 챙기겠다면 너한테 돈 안 주겠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챙기겠다. 너한테는 생활비만 주겠다. 여행 갈 거면 네가 벌어서 가던가 아니면 우리 집이랑 함께 가는 것 외엔 안 된다. 내 요구가 싫다면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내 나이 젊은데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다. 대신 위자료 받아야겠다라고 하길래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뭔 위자료? 너 한 달에 나한테 500 받으면서 200 저축한다고 했지? 근데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1000도 안 되던데 네가 8개월 동안 매달 200 저축한다 해놓고 1000도 못 모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좀 필요할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죽어라 일만 하고 너는 흥청망청 썼는데 내가 너한테 위자료 줘야 하냐? 너 나랑 결혼 8개월 동안 아침밥 차려준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너 요리 못한다고 잠이 많아서 못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 불평이라도 안 했지? 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내가 친구나 직장 동료 데리고 오면 눈치 엄청 줬지? 그래 법대로 해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짐 싸고 친정에 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편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키워야 철이 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고 싫다는 아내한테 애 갖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참 막막합니다. 밖에서 마누라 25이라고 하면 이야 장가 잘 갔네 이러면서 어깨 막 토닥여주던데 토닥여주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추가입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어제 친구 아시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다. 이혼을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분이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증거를 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아내랑 카톡한 거 다 캡처하고 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짓을 다 일목조목 따졌습니다. 전업주부 하면서 결혼 8개월 동안 아침밥 안 차려줬던 것, 집안일을 하는 듯 마는 듯 한 것들, 자기 친구들은 집에 초대하면서 내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면 화냈던 거랑 월 200씩 저축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1000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없이 처가에 돈 퍼부은 것까지. 그리고 아내는 결혼할 때 거의 빈손으로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 설득해서 결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제가 미쳤습니다. 아내는 지잡대 4년째 나와서 스펙도 없고 취직을 못해서 저한테 시집 온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한다 우기더라고요. 증거자료 다 모아서 오늘 회사 월차 내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네가 결혼생활 하면서 했던 짓 나 속인 거 다 증거 제출했고 내가 승소한단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을 상황인데 그냥 좋게 끝낼 테니까 좋게 이혼도장 찍고 갈라서자. 너랑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내가 자기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 이미 정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하고 네가 백수로 살면서 나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네 원하는 대로 새 출발해라. 나도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카톡 다 차단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제 도장 찍고 보낼 거고요. 물론 이혼할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집에서 탱자탱자 쳐노는 꼴을 못 보겠어서 친정으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안 간다면서 떼쓰고 심지어 소파에서 구르면서 싫다고 찡찡거리더군요. 아니 아까 전에는 잘 갔으면서 왜 그러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떼쓰더니 이제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버릇을 단단히 고치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너의 업적들을 참아가면서 청춘을 보낼 시간에 나한테 시집 와준 게 고마워서 가만히 있었다. 근데 적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너는 그 적당선을 넘어섰다. 한쪽에서만 어리광을 부리면 좋은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을 거다. 처신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죠. 거실에선 TV 소리랑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을 있었나? 갑자기 방문을 노크하면서 미안하다고 화 풀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진정한 성격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면서 울더니 갑자기 미친년 마냥 웃으면서 쌍욕을 하면서 문을 쾅쾅 두들기더군요. 진짜 놀랬습니다. 와, 진짜 제가 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 미친년은 진짜 정신이 나갔는지 구름과자를 꺼내면서 집안에서 피더라고요.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방문을 부술듯이 열고 나와서 당장 꺼라 이 씨발려나, 그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야에 물을 받아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그 물을 맞더니 또 미친년 마냥 웃더라고요. 진짜 악마의 웃음을 봤습니다. 아내가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찌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일단 저 여자를 진정시키자 라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나쁜 습관, 게으른 생활, 대충 하던 집안일, 가끔씩 하던 일탈 행위들 모두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어라. 반성하는 게 보이면 내가 봐주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애교 섞인 말투로 저한테 팔짱을 끼려고 하더군요. 진짜 도라이 아닙니까? 앵기지 말고 적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순히 적어내려 가더군요. 글씨도 참, 이렇게 극한의 순간에 한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오더군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글씨는 개판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동, 잘못된 습관들을 잘 알더군요. 그래서 다시 매직으로 큼직큼직하게 적으라고 시키고 현관 앞에서 잘 보이게끔 거실벽에 크게 액자로 걸어놨습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반성해라. 그리고 똑바로 행동해라.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아내로서의 도리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군요. 다시 한번 크게 꾸짖을 생각이었지만 이번에 저 여자를 건드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에 스치듯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시댁에 보냈었는데 그때 집에 강아지 홈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아직 작동을 하고 녹화까지 되는 걸 알고 그간 아내의 만행들을 전부 찾아서 파일을 저장했죠.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오랜만에 시댁에 놀러가자고 했고요. 그리고는 가져온 노트북으로 장모님께 아내의 진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광란의 도가니였죠. 아내는 장모님께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있고 처제는 저를 보더니 한숨만 내쉬더군요. 정말 한숨만 내쉬더군요.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친년을 데리고 살기엔 제가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사과와 이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추가 두 번째, 지금은 그 여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그 문제의 영상을 보여주니 이것도 하나의 가정폭력이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이혼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승소한다면서 그러더군요. 정말 지옥에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그 여자 덕분에 혼자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돌싱남이라는 초라한 딱지를 달고 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별난 택시기사 이야기 보따리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반갑습니다.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일단 저는 택시족입니다.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면 무조건 택시를 타는 택시족입니다. 이유는 제가 차 운전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전대에만 앉으면 긴장을 하는 탓에 면허증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항상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한 번꼴? 집에서 출퇴근할 때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콜 택시기사의 분노의 질주. 그의 끝없는 질주의 끝은 철컹철컹.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군대를 가기 전 한 5, 6년 전이군요. 그때 당시 저는 진학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배달을 하는 배달쟁이 피자집에서 12시간 동안 배달을 했지요. 오토바이를 출퇴근으로 빼줄 만도 한데 사장님이 굉장한 짠돌이라서 그딴 거 없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모 대학로를 가서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한잔하고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다음날은 쉬는 날이라서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했죠. 그리고 당일
제가 해장을 하러 밖을 나와서 감자탕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뻔하죠. 출근해달라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가게에서 제가 배달 에이스였습니다. 어쨌든 택시를 잡고 탔습니다. 가게까지는 40분 정도 걸리는 약간 먼 거리. 택시기사는 60대의 중년미가 넘치고 아주 느긋한 모범시민의 냄새가 풍기는 인장한 인상을 가진 기사님이셨습니다. 역시나 아주 모범시민답게 느긋하게 운행을 하시더군요. 저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밟아주시면. 기사님이 아주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이 운전을 할 때는 말이에요, 방어운전을 해야 해요. 급하다고 빨리 가면 사고라고 다치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러는 겁니다. 아, 예 하고 그대로 저기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리고 이거 엄청 빨리 가야겠는데 생각하면서 스피드콜을 불렀습니다. 차가 진짜 2분 만에 저 멀리서 키앙 하면서 오더군요. 차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참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옷으로 가린 부위 말고는 모든 곳이 문신이었습니다. 역시 스피드콜.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빨리 갈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받아 시원하게 쎄려 바른 도중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몇 살이고? 엄청 큰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네, 21입니다. 이러니까 또 엄청 크게 웃으십니다. 어디 가냐니까 일하러 간다고. 기특하다면서 자기 딸내미는 밖에 나가가 사고만 치고 온다면서 내보내고 싶답니다. 뭐 택시를 타면 자기 힘든 일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 택시기사들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자기 딸을 욕을 하더니 갑자기 아 젖같네 하면서 신호 다 무시하고 막 달리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뒷자리에 탔는데 살포시 안전벨트 채우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사님이 학생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아라잉 이러더니 좌회전 신호에 핸들을 팍 꺾더니 차 한쪽이 들릴 정도로 코너링을 돌더라고요. 무슨 일반 도로에서 F1을 찍더라고요. 딱 돌자마자 그 신호 앞에 경찰차가 ጧ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딱지 끊기고 가게까지 남은 30분 동안 기사님의 독백을 감상해야 했습니다. 원래 40분 거리를 1시간 걸렸네요. 두 번째, 손님 말 개무시하는 택시기사. 자, 이거는 누구나 겪어보셨고 누구든지 가장 열받을 법한 일이겠네요. 이건 역시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손님이 타는데도 인사를 안 합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님 말고 뭐 이해합니다. 이번엔 저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적지를 대충 말씀드리고 주소를 찍어서 그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이쪽으로 좀 찍어서 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근처에 뭐 있냐고 묻더군요. 근처에 뭐 있는지 잘 몰라서 주소를 찍어서 가시는 게 낫다고 하니까 부르랍니다. 주소를 불러들었죠. 아는 곳이라고 그냥 출발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폰으로 티맵 켜서 확인해봤습니다. 일단은 맞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한 10분쯤 갔나? 10분 동안 계속 직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내비를 켜서 봤을 때는 좌회전 우회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직진만 조장창 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여기 땡땡동 사거리에 다이소 보이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냐? 라고 말하니 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집이랑 반대 방향인데? 라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끊고 기사님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예? 아니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무시하고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 아까 내비 찍어서 다 가달라고 했는데 아는 길이라고 하셔놓고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다시 주소를 묻더군요. 제가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크게 또박또박 소리 지르면서 한 글자씩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그제서야 내비 찍고 바로 유턴 때려서 가더라고요. 원래 6,000원 나올 거리를 10,000원이나 나왔습니다. 진짜 왜 이따구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더 성질 내봐야 입만 아프고 해서 그냥 10,000원 주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Too Much Talker 택시기사입니다.
이건 호불호인데 말 그대로 말이 엄청나게 많으신 택시 기사분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정말 정이 많고 착하시고 자상하고 말 많습니다. 역시나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어서오세요. 신나게 손님을 맞이하는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피곤한데 가는 길이 또 멀고 대략 40분 정도 걸립니다. 택시 안에서 잠은 다 잤구나. 제 직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떠냐부터 스타트를 끊더군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의 에어컨을 많이 키니 많이, 환경오염이 뭐 어쩌니 많이. 자기가 저번주 주말에 분리수거하러 가는데 뭐 쓰레기를 그냥 던져놓더라.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뭐 그렇게 숨도 안 쉬고 열심히 말을 하더라고요. 예 대답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뻘쭘하셨는지 그냥 웃고 운전하시더라고요. 살았다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딱 하는 순간 선거 홍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또 기사님 봉인 해제를 하십니다. 요새 경제가 어떻니? 요새 누가 뭘 얼마를 먹었니? 어휴 힘들어요. 자기가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더라.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묻고 대답해 드렸더니 젊은 사람들이 요새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된다면서. 여기서 대답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답했다가 기 다 빨려서 죽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는 척 해야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평소에는 대답 잘 해드립니다. 그렇게 약 50분 동안 기사님은 5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가자고 탔던 택시인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번째,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망간 택시기사. 이거는 기사님이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불쌍한 쪽인데요. 어김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역시나 손님을 맞이하지 않더군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적지만 말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사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아이씨 계속 이러시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운전도 근데 되게 서툴게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희 아버지 뻘 되시던데 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들 때도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고 뒤에서 빵거리면 화들짝 놀라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좀 찡그린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수석 다시방문을 열더니 큰 소리로 아 씨발! 이러더군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적지 쪽으로 안 가고 갓길로 차를 팽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차가 막 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휘청휘청 되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문짝 손잡이 잡고 벨트 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기사님은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나 화장실 좀. 주갑니다. 진짜 한 번 겪었던 건데 어떤 기사님 중에는 콜택시 불렀을 때 저한테 오기 전 출발부터 미터기 찍고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 번씩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피드콜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화이팅 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